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단 한 발만으로 수백 미터 반경을 초토화 가능한 악마의 무기 집속탄으로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집속탄이란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소형 폭탄, 자탄이 들어있어 이를 공중에서 넓은 범위에 흩뿌려 일반 폭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를 말합니다. 위력이 몹시 뛰어나나 불발탄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국제협약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집속탄의 생산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인해 전술이 기본인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집속탄 생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의 집속탄 생산을 비난하며 제재를 가하기도 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대규모 전에서 집속탄의 놀라운 위력이 드러나며 결국 또 한 번 한국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됐었죠. 그리고 최근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잡은 이유도 바로 이 집속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집속탄의 위력을 기존의 10배 이상 늘린 신형 집속탄이 개발 막바지에 다다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MLRS 천무를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 UAE, 폴란드에서는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굉장한 무기가 등장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기를 쓰고 한국 무기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역시 후티 반군 때문입니다. 홍해에서 해적지를 일삼으며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된 후티 반군은 얼마 전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영국 화물선에 미사일을 날려 격침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 19일 홍해 인근을 지나던 영국 화물선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당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완전히 멈춰버렸고 승무원들은 피격 직후 긴급하게 배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력을 유지하며 바다 위에 떠 있으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기에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티 반군의 해적질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선을 넘은 후티 반군의 만행의 중동 정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사우디인데요. 빈 살만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시켜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할수록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 서방 세계에 맞서는 천병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며 오히려 세력이 더욱 늘어가고 있고 덕분에 후티 반군과 휴전협정까지 깨지며 다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우디에서도 중동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사력 증강 및 자국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의 손을 잡은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선보였는데요. 지난 2023년 10월 31일 후티 반군에게 주둔지를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 로켓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국지적 도발을 일삼던 후티 반군은 천무 폭격 이후 기가 질려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천무이지만 사우디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무의 가장 위력이 큰 미사일인 KTSSM, 지대지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군의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KTSSM은 약 1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숨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 포갱도 진지와 벙커를 파괴하는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본래 한국군은 KTSSM이부터 천무에서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UAE의 요청으로 천무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이 이루어졌고 폴란드와 사우디에도 KTSSM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가 수출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M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델 KTSSM2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KTSSM2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지난 2월 14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KTSSM의 시제품 개발 착수가 발표되며 KTSSM2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거리를 기존의 180km에서 300km까지 늘린 KTSSM은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열압력탄두는 물론이고 고폭탄두와 집속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변신을 이루어내는데요. 기존 천무의 집속탄인 26227mm 로켓의 경우 644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의 살상 반경이 무려 축구장 3개의 크기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600mm로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난 KTSSM의 경우 최소 살상 반경이 33,000평방미터로 여의도 면적에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TSSM의 무서운 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기존 KTSSM 미사일은 등장했을 당시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과 비교해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7개 국가 해외 무관단 앞에서 이루어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의 카메라 눈을 정확히 맞추는 한국 양궁 금메달 금 명중률을 보여주었고 파도 때문에 매 순간 움직이는 해상 표적도 1m 안팎의 오차로 정확하게 명중시키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5월에 실시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서는 KTSSM을 연속 2발 발사하여 첫 번째 미사일이 뚫은 구멍에 두 번째 미사일이 정확하게 홀인원시키는 마술 같은 묘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준 KTSSM은 개량형인 KTSSM에서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SSM의 가장 무서운 점은 위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지금 KTSSM은 한 발에 50만 달러, 약 7억 원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SM이 역시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한 발에 82만 달러인 ATACMS보다도 훨씬 저렴한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KTSSM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에 맞대응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염가형으로 제작된 미사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밍에 강력한 군용 GPS 칩을 장착했고 덕분에 관성항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을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고성능을 추구한 현무 시리즈와 달리 저렴하지만 임무에 맞는 적절한 성능을 갖추는 것이 목표였던 KTSSM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기에 기존 현무와 달리 KTSSM은 단급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전방 부대가 받을 화력 지원의 수준도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KTSSM이가 별도의 발사대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천무에서 운용 가능하다는 점도 무시무시한 점인데요. 현재 한국군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약 367문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당 KTSSM을 2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국군은 단 4초 만에 700발 이상의 집속탄 탄도 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광경이 그려지는데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KTSSM은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폴란드, 사우디, UAE 등 기존 천무 도입국들의 수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집속탄두를 갖춘 KTSSM이가 등장한다면 천무의 수출 경쟁력이 하이마스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례적으로 하이마스에서 운용 가능한 집속탄형 ATACMS를 공급받아 러시아군을 상대로 전공을 올리고 있지만 본래 미국은 ATACMS를 포함한 모든 집속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서방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GPS, 유도형 집속탄 미사일은 한국의 KTSSM이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유엔에서 집속탄 금지 협약으로 집속탄 사용과 생산을 전면 금지했다고는 하나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12개 국가는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집속탄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속탄 금지 협약을 추진한 국가들은 한국이나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달리 전면전 위험에서 노출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기에 현실을 외면한 협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개미떼 같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집속탄 세례로 막아내는 장면이 드론을 통해 전 세계로 노출되며 집속탄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개량을 거듭하며 독일을 뛰어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가 된 것처럼 천무 역시 개량을 통해 미국을 뛰어넘는 차세대 다연장 로켓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무의 수요는 앞으로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품질과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유럽과 중동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세계 방산의 거목으로 거듭나는 그날을 고대해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의적이나 타의에 의해 기존에 살던 조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조국에서 추방돼 강제적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전 세계 78억 인구 중 1600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냐면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인 천재로 꼽히는 karl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이 전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영향력은 막강한데 그 막강함은 미국에서 증명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가 미국인데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1인당 소득이 비캬 유대인의 2배에 달하고 미국 최고 부자 40명 중 16명이 유대인이며 유대인 소유 언론사는 50여 개로 전체의 3%, 언론인은 전체의 6%에 불과하나 대도시와 영향력 있는 매체와 자리에 집중돼 있죠. 또한 뉴욕과 워싱턴의 인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40%, 미국 주요 대학 교수의 20%,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유대인이 대체 왜 이렇게 똑똑하고 돈이 많을까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담은 탈무드를 그 핵심으로 보기도 하고 그들의 특수한 교육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늘 그들과 관련된 각종 도서는 베스트셀러에 자리하고 심지어 유대인과 관련된 수많은 음모론도 존재하죠. 그런데 하루 전 전쟁을 공식 선포한 유대인의 영토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은 현재 어마어마한 한국산 무기를 비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총으로 무장한 남성 몇 명이 차량 침칸에서 여성 인질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 뒷좌석으로 구겨 넣습니다. 맨발의 이 여성은 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몸 곳곳에 핏자국이 나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여성 인질을 잡아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이 영상은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P통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유대교 안식일이던 지난 10월 7일 새벽 6시 30분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토 전역에 미사일 수천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곧바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전면전이 시작됐는데, 하마스가 5,000발, 이스라엘이 2,000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전 10시경부터 하마스 무장부대는 낙하산과 모터보트 등을 타고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22개 지역에 침투해 경찰서와 주택,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무차별 공격하고 납치했죠. 위 영상 역시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을 납치해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들이 채 지나기 전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며 하마스가 숨어있거나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두 국가는 어쩌다 이렇게 죽고 죽이는 원수관계가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국가입니다. 정확히는 유대인은 민족적인 개념이고 이스라엘은 영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100년 넘게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쏟아부은 팔레스타인과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9세기까지 중동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불행히도 영국과 프랑스에 맞서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동맹국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영국은 재빨리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지역을 장악했죠. 당시 이곳은 대부분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는데요. 이후 국제사회는 영국에게 유대인을 위한
고국 땅 내셔널 홈을 팔레스타인에 건설하라는 과제를 안기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땅은 조상들의 고향이었지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인들 역시 이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땅이니까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민족 사이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홀로코스트를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드는 유대인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전쟁 직후 1947년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리하되 예루살렘은 국제공동 통치지역으로 두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분할안을 두고 유대인들은 수용했지만 아랍 측이 거부하면서 실행되지는 못했는데 1948년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둘러 이스라엘 국가 건국을 선언한 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버렸죠. 하지만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에 반대했고 결국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대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동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한 것이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수십만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거부해버렸죠. 전쟁이 끝날 무렵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현재 서안지구로 알려진 땅은 요르단이,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점령했고 예루살렘 서쪽은 이스라엘군이, 동쪽은 요르단군이 차지했습니다. 이후 제2차, 제3차 중동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1967년 발발한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시아 골란고원, 가자지구, 이집트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점령해버렸는데요.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난 난민 대다수와 그 후손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그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축출하려는 중동 국가들과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무기가 필요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란, 레바논 헤즈몰라 등과의 전쟁에 전부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협력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병력과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보병 전력이야 그냥저냥 쓸만했지만 여러 중동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려면 무엇보다 전차가 필요했으나 전차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등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선뜻 도와주길 꺼렸습니다. 왜냐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망가진 경제 재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다방면으로 전차를 구해 이를 개조해 사용했는데 특히 M4 셔먼 전차에 독일제 크롭 75mm 곡사포 포신을 장착해 이때부터 전차를 개조해 마르고 닳도록 쓴다는 이스라엘군의 상징이 생긴 것이죠. 한국 역시 전차가 없어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에게 시달렸는데 미군이 참전하면서 한국에도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미국은 이미 도태 장비에 속한 M4 셔먼 388량을 한국에 공유해줬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미군이 베트남전 참전을 대가로 M417 패든 전차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M4 셔먼은 한국에서도 구형이 됐고 이를 이스라엘에 판매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대의 셔먼을 사들여 아이 셔먼, 슈퍼 셔먼 등으로 개조해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아주 요긴하게 썼죠. 그런데 최근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 국회의원이 분석해 공유한 유엔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한국의 대도 이스라엘 무기 판매 금액은 이전 6년 대비 22% 증가한 2,885만 달러, 약 330억 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50일 전쟁을 벌였었는데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로 이스라엘에서 73명, 팔레스타인에서 2,100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전쟁 이듬해인 2015년부터 한국산 무기 수입액이 전년 대비 30% 늘어 일부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공범 아니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53.7%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즉시 전쟁에 투입 가능한 발사, 무기류로 드러났죠.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미국과 인도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밀리에 진행되는 무기 수출의 특성상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군용전략물자 수출 시 주의해야 할 국가로 판단하는데 정부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000건이 넘는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외화 획득은 중요한 일이지만 2014년 가자지구 분쟁과 같이 민간인 피해가 심각하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산 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HS 코드 93 무기 및 탄약, 부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상위 10대 무기 수입국 중 한국은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2021년 30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을 수입했고 2022년에는 그보다 34.3% 증가한 4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마 이 무기들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군 창고에 차곡차곡 비축해 두었을 텐데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미 상당량이 사용되었거나 앞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상군 투입을 천명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현재 약 2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공격으로 주민 전부가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9일 현지 시간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면서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닫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는 현재도 봉쇄 정책으로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불릴 정도로 식량, 의료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데 봉쇄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상군까지 투입되면 상상도 못하는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가자지구에서 인명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하마스가 인질 100여 명을 붙잡고 있어 투입에는 고심의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디 민간인 피해 없이 사건의 배우자들만 족집게처럼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는 무기 협력뿐 아니라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제1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골머리가 썩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한국전쟁 당시 끊임없이 물자를 지원했고 당당히 물자지원국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이 물자지원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 참전 16개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대인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닌 타국군 소속으로 참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 미국군과 영국군 소속 유대인 약 4천여 명이 직접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이 점에 차관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찾아 정부의 감사 메달 및 증서를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약 30명 가까운 참전용사들을 찾아냈죠. 이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한국과 동병상련을 느끼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외무장관의 입을 빌어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케 한다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예 체제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그 종식 필요성을 거론했죠.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중국의 외교, 안보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을 이스라엘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스라엘 역시 하마스,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친한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은 주한 외국 대사관 가운데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수많은 국가의 대사관들이 동해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뜻하는 이앙쿠르 암초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칭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유포한 명칭이지만 이스라엘 대사관은 예외적으로 독도와 동해를 썼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특별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국에 주재한다는 것은 한국에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외국 대사관들이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대변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마당에 이스라엘 대사관만은 철저히 한국의 입장에서 용어를 표기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준 겁니다. 말 한마디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도 존재하지만
패자의 아픔도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고 어느 국가는 무기를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국가를 운영합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이 만든 물건이 훌륭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도 자신이 만든 다이너마이트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노벨상으로 속죄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다방면에서 수없이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이런 훌륭한 기술들이 민간인 피해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불러오는 곳에 사용되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중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이 생겼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세계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많은 이곳에 한국 땅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보도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우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관할 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권한은 토우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우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우국, 그 다음이 두바이 토우국,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우국입니다. 1727년 알 카시미에야의 카스미 가문의 토우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샤르자 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알카이마와 더부더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우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사실상 제2의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나라 전체를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토우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방한 경험이 있는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오지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초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우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곳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3대 토우국인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에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 부채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입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가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공장 BDBS,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B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쇼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 R&D 등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에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터부터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약 65억 5천만 원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임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미래의 효자로 등극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본격적인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KF-21의 기동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면서 벅찬 감동과 환희로 순식간에 좌중을 압도했는데요. 특히나 KF-21의 360도 회전 기동에 미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화들짝 놀라며 미친 기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기량을 뽐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진상 인니가 또 한 건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국도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KF-21과 관련된 최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 산업 전시회인 서울 ADX 2023가 17일 개막한 가운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켰던 건 바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힘찬 비행이었습니다. 사실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KF-21 보람에 한 대가 힘차게 창공을 갈랐는데요. 국산 전투기 KF-21이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순간으로 서울 ADX 공동운영본부는 이날 취재진을 불러 모아 KF-21 시험비행을 선보였습니다. KF-21 시험비행은 화려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 비행 이후 이어진 단독 비행이었지만 취재진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KF-21 시제기가 공군기지 내에서 시험비행을 한 적은 있지만 KF-21이 비행하는 모습이 일반에 당시 참석한 취재진들은 KF-21의 화려한 비행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너도나도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KF-21 비행은 ADX 개막일 이후로도 이어질 예정으로 서울 ADX 계기로 마련된 한미연합 공중전력 축하비행에 기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ADX는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의 군 장비들이 최초로 전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군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F-22 랩터와 F-A-18G 등 해외 기지의 핵심 항공자산과 주한미군의 지상장비를 처음으로 전시했습니다. F-22 랩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최강의 모습답게 F-22 랩터는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굉음과 함께 행사장 상공을 맴돌며 사선비행과 코브라 비행 등 특유의 기동성을 자랑했습니다. F-22와 거의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어 형제라고 불리는 우리의 KF-21도 그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ADX를 맞아 불과 며칠 전 KF-21 34호기의 편대 비행이 방사청 채널 영상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360도 기동을 아주 부드럽게 높은 상공을 향해 끝없이 날아오릅니다. 그러더니 이내 곧 편대 비행을 실시하면서 날개에 새겨진 KF-21의 이름을 위풍당당하게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쌍둥이처럼 줄이라도 엮어놓은 것처럼 줄지어 나란히 비행하는 34호기의 모습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건 물론 우아하게 활공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곤 3호기 앞장서 순식간에 180도 틀어 편대를 빠져나갔고 연이어 4호기가 따라서 비행하는 모습은 여느 화려한 에어쇼를 전혀 부럽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KF-21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찬란하게 밝은 날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28일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6호기가 사천 제3훈련 비행단 상공을 힘차게 가르며 최초 비행에 성공했었습니다. 작년 7월 시제 1호기가 처음 날아오른 이후 약 1년 만에 시제기 6대 모두가 비행에 성공한 KF-21은 KAI가 2016년부터 개발한 전투기로 제원은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로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등 무장을 최대 7.7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성능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데 KF-21은 4.5세대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가장 최신 수준인 5터부터 6세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5터부터 6세대 전투기는 가격이 비싸고 유지리가
많이 들어 실제 보편적으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활용하는데 KF-21은 추후 순차적 개량을 통해 오토 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적 형상을 갖춘 KF-21은 엔진을 제외하면 각종 주요 부품을 국산 기술로 만들었는데요. KAI에 따르면 KF-21의 국산화율은 65% 수준으로 KAI는 엔진과 공대공 및 공대지 등의 유도탄 기술 획득이 늦을 뿐 기체의 설계 테스트 생산 공정은 국산화율이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KAI는 풍동시험, 직접 개발에 도입한 자동 조립 장치,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국산 지상시험 장비, 아이언버드 등을 모두 우리 기술로 개발했으며 한화 시스템은 AESA 레이더, LIGNX1은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개발해 KF-21에 탑재했습니다. 이런 KF-21은 올해 5월 내년도 최초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날아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항공기나 함정과 같이 개발해서 최초 생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연구개발 도중에 양산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KF-21은 내년부터 최초 양산에 착수해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될 계획으로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필리핀 등 해외 국가들도 향후 KF-21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장기적으로 수출 전망도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이 KF-21에 대해 21세기에 만든 유일한 4.5세대 전투기이면서도 향후 5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까지도 개량할 수 있어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KF-21이 머지않은 미래에 F-35를 대체한다는 의견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었습니다. F-35를 대신해 KF-21이 중국의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평가를 내린 건데요. 실제로 앞서 포브스는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평가하면서 노후화된 FVF 타이거 2와 F-4 팬텀뿐만 아니라 F-15K 슬램 이글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내에서도 KF-21을 F-35A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KF-21의 성능은 여러 면에서 F-35와 유사하지만 단일 엔진 항공기가 아닌 쌍발 엔진으로 구동되는 프로토타입 항공기라며 추후 보람에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포브스는 KF-21은 완벽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영국, 유럽, 일본의 항공기를 능가할 것이라며 또한 KF-21은 중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이 공대공 임무에 더 최적화됐다는 점을 들어 F-35와 약간의 선을 두고 있는데요. KF-21과 F-35 둘 다 다목적 전투기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임무와 역할을 따져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F-21은 공대공 임무에 더욱더 최적화된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는데 올해 초 유라시아 타임스에서도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런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KF-21과 F-35를 합동 운용하려는 걸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며 F-35는 지상 표적 공격에 더 최적화된 기체로 F-35 스텔스 능력으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한 뒤 KF-21의 우수한 기동성과 공대공 미사일을 통해 적을 초토화시키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F-35의 스텔스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체가 바로 KF-21로 적과 대치 상황에서 제공을 장악하고 우위를 확보하는데 최적화된 겁니다. 실제로 KF-21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기동성과 공중전인데 이를 위해 KF-21은 우수한 ing면하중과 추력대, 중량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에서도 KF-21을 전 세계 전투기들 가운데 역대급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공대공 임무에 최적화됐다는 건 이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귀에 담지도 못할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KF-X 분담금 납부를 뻔뻔하게 미루고 있는 인니에서 얼마 전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밝혀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물도코 인니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요에 의해서 인니의 KFX 사업 참여 목적이 기술 습득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현재 돈을 써야 하는 곳은 KF21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한국과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기술 이전 항목 확대는 물론 KF21 기술에 대한 판권과 지적재산권까지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인니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KF21 기술 판권 등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들 모두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최근 방사청에서 인니에게 KF21 분담금을 지금처럼 계속 미룬다면 KF21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엄동환 방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10월 초 인니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달 말까지 믿을 수 있고 실행 가능한 분담금 계획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실제 국정감사에 나온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듯 인니는 내년 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차기 선거에서 현재 인니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KF21 사업이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인 프라보워는 무기 도입에 관해서 그동안 독주로 일관해 왔는데 우리와 보람의 사업을 계약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는 정적이라 사실 KF21 사업을 반가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 이상 우리도 인니 상황을 배려해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냉정하게 이러한 인니 내 정치적 분위기를 재빠르게 판단해 플랜 B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보고할 인니 퇴출을 위한 착수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등 KF21 사업에서 우리가 먼저 인니를 쳐낼 구체화된 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방사청도 조만간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과 업무 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니가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걸 감안하면 중요 정책 결정과 돈 집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인니의 뻔뻔함에 치가 떨릴 정도로 징글징글한데요. 하루라도 더 빨리 서둘러 인니를 퇴출시켜야 하겠습니다.